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1년 이상을 보냅니다. 그동안 진짜 살인범은 바로 옆집에서 태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인이 몸을 숨기는 데 능숙할 때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화목한 공동체라도 그 안에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평범해 보입니다. 일을 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같은 가게에 갑니다. 수사는 몇 년 동안 길어집니다. 흔적은 식어갑니다. 증인들은 세부 사항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찾아냈을 때 정의가 항상 그를 따라잡는 것은 아닙니다. 1979년 5월 3일 제시카 비건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3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작은 마을 시트카에 살았습니다. 인구 약 9천 명의 지도 위 희미한 점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공업단지도 거대 기술 기업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은 상업적이든 취미든 낚시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냈습니다. 누가 어디서 일하고 누구에게 어떤 자녀가 있으며 누가 언제 이사 왔는지 기억했습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어릴 때부터 낚싯대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낚시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자 언어이자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제시카도 이 일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90년대 그녀는 평범한 알래스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녀의 진정 열정은 요리였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향신료로 실험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해 요리사라는 직업을 얻기를 꿈꿨습니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가게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메뉴를 만들고 맛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자유 시간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재료의 무게를 재고 낡은 수첩에 비율을 적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시카가 가장 좋아한 것은 추수감사절 전에 어머니와 함께 파이를 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들은 진짜 요리 마라톤을 벌였습니다. 집은 계피, 바닐라, 갓 구운 반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자매들은 부엌으로 달려와 반죽 조각을 집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들러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재능 있는 요리사로만 알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독립적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바를 말했습니다. 논쟁하고 자신의 관점을 옹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무언가 바뀌는 듯 했습니다. 마치 공기가, 에너지가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17번째 생일을 몇 주 앞두고 집에서 개가 사라졌습니다. 악몽으로 변해버린 평범한 가정사였습니다. 가족은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주변을 차로 돌고 전단지를 붙이고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순간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개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오직 제시카만이 계속 믿었습니다. 매일 찾아 나섰습니다. 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허공에 대고 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딘가 근처에 있어, 느껴져,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애완동물을 찾았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개는 더럽고 말랐지만 살아있는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시카는 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좋은 징조로, 무언가 좋은 일의 예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운명이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1996년 5월 4일 낮, 17살의 제시카는 집 근처 트레일러에 사는 언니에게 갔습니다. 트레일러는 소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부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그녀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학교 친구들, 언니의 지인 몇 명. 음악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시트카에서는 시끄럽게 하는 것이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동네 빵집에서 케이크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직접 만든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여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졸업 후 누가 어디로 진학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시카는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을 때마다 농담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요리 대학에 진학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다고 느꼈습니다. 늦은 저녁, 대부분의 손님이 돌아간 후 생일 주인공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킷을 들고 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까지는 지역 공원을 통과하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약 1km 거리였습니다. 길은 빽빽한 숲을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수십 번도 다녔던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트카에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마을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심각한 범죄는 사소한 절도였습니다. 현관에서 자전거를 도둑맞거나 가게에서 맥주 한 캔을 훔쳐가는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폭력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았고 아이들은 늦게까지 밖에서 놀았습니다. 파티에 있던 남자 중 한 명, 지역 경찰관의 아들이 그녀를 차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거절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산책하고 싶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감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여고생은 자신 있게 혼자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은 나무들 사이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살아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딸이 나타나지 않자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5분만 더, 그리고 10분 더. 가족에게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로 가서 큰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제시카가 오래전에 떠났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1시간도 더 전에. 그리고는 왜 아직 집에 오지 않았는지 놀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제시카가 길에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니면 어딘가 다른 곳에서 축하를 계속하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 친구 중 누군가의 집에 들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오기로 약속했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10시에 갈게 라고 말하면 10시에 도착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을 어긴 것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재킷을 입고 차에 올라 지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당직 경찰에게 다가가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집들 사이의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딸이 길가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바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오해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지금 집에 들어와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식어버린 찻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몇몇 경찰관이 즉시 실종자의 언니가 사는 트레일러로 출동했습니다. 제시카의 인상착의, 사진, 입고 있던 옷, 평소 다니던 경로 등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언니는 말을 더듬었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시카를 차에 태워보내야 했다고, 혼자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경찰관들은 공원의 자전거 도로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길을 따라 비추고 양옆의 덤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그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금방 분명해졌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떨어뜨린 물건도, 싸운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혀 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덤불 아래를 비추고 모든 나무 뒤를 들여가 보았습니다. 결과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더 복잡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땅은 최근에 내린 비로 축축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마을의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왔습니다. 커피가 든 보온병을 가져왔습니다. 일렬로 서서 숲을 통과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침묵이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5월 6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색대원 중 한 명인 50대 남성, 지역 어부가 덤불 옆에 멈춰섰습니다. 몸을 숙였습니다. 땅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셔츠였습니다. 천은 젖고 더러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돌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셔츠는 제시카가 파티에 입고 왔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꽃무늬가 있는 옅은 푸른색 셔츠였습니다. 주변 지역을 더욱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며 나뭇잎을 헤치고 땅 한 뼘 한 뼘을 살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모두가 옷을 찾았다면 그녀가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자전거 도로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형사 중 한 명, 최근 시트카로 이사온 젊은 남자, 이 이상한 땅떼기를 발견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쭈그려 앉았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쓸어 보았습니다. 땅은 최근에 파헤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선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주변 토양과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삽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삽이 흙을 파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깊지 않은 곳에서 아마 0.5m 정도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흙과 나뭇잎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얕은 무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옆으로 누워 태아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부검 없이도 분명했습니다. 소녀는 잔인하게 공격당했고 폭력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은 부모님이 준 사진을 보고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시카 비건이었습니다. 17살, 어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로 법의학자가 호출되었습니다. 안경을 쓴 백발의 나이 든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시트카에서 20년 이상 일했습니다.
익사자, 사고 희생자, 자살자 등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살인 사건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장갑을 끼고 시신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며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턱은 굳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눈 밑의 멍과 얼굴의 여러 혈종을 기록했습니다. 상처로 보아 소녀는 머리를 맞았습니다. 여러 번, 강하게. 하지만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아마도 가격은 희생자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저항을 억누르고 싸울 의지를 꺾기 위해 가해졌을 것입니다. 입과 목에서 다량의 흙이 발견되었습니다. 흙, 모래, 작은 돌멩이들. 그것이 기도를 막았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범인은 소녀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일부러 입에 쑤셔 넣었을 것입니다. 이웃이 듣지 못하도록,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못하도록. 다른 가설에 따르면 그는 단지 그녀의 얼굴을 땅에 짓눌렀을 뿐입니다. 그녀가 저항을 멈출 때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희생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목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문, 검은 멍. 살인자는 후두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졸랐습니다. 연골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재구성에 따르면 제시카는 오솔길을 걷다가 거의 숲을 빠져나왔을 때 공격당했습니다. 아마도 범인은 출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 길로 갈 것을 알고 있었거나 우연히 적절한 순간에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즉시 때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숲속으로, 길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서둘러 얕게 묻었습니다. 시신에서 DNA 샘플, 머리카락, 체액, 을 채취했습니다. 이것들이 살인범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96년의 기술은 이미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할 대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0대 소녀의 잔혹한 죽음은 모든 지역 주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멈춰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들은 울었고 남자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트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비건 가족은 상실감을 힘겹게 견뎌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제시카의 자매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울고 부모님을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함께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위안은 살인범을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정의만이. 희생자와의 작별의 날, 지역 교회에는 1,5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거의 온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통로와 입구 앞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신부는 삶과 상실,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앞에 놓인 닫힌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사람들은 가족을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범인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살인자가 제시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다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에게, 누군가의 자매에게. 수사가 시작된 후 주민들은 공원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곳에 가는 것을 단호히 금지했습니다. 낮에도 여럿이서도 안 됐습니다. 절대로. 공원은 모두가 피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가 답을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살인범을 찾을 겁니까? 왜 아직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당직 경찰들은 응답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을 조직했습니다. 희생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사교적이었고 친구가 많았습니다. 반 친구들, 요리 동아리 지인들, 이웃 아이들, 그들 중 다수가 그녀의 생일 파티에 왔습니다. 손님 중에는 몇몇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사관들의 첫 번째 주목을 받았습니다. 젊은 남자들, 10대들, 통계에 따르면 희생자는 아는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모두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문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DNA 샘플을 채취해야 했습니다. 신문 외에도 젊은 남성들에게서 분석을 위해 구강 면봉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사에 협조하고 싶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떤 이는 긴장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부하면 더 큰 의심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중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 중 한 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18세의 청년으로 최근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가 의심을 받은 이유는 제시카의 언니 집에서 열린 파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형사들에게 그 젊은 남자가 고인에게 추파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옆에 앉아 농담을 하고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청년은 신문을 받으러 소환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소녀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파티에서 사귀자고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애매했습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그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파티가 끝날 무렵 그는 그녀를 차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안전하게 도착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거절했습니다. 10분이면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산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아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했던 소녀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질문에 답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행동했고 이는 그에 대한 의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관련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것은 DNA 감식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청년은 자발적으로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달라고 고집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DNA는 제시카의 시신에서 수집된 물질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용의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에게는 아직 확인해야 할 수십 명의 후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대화했던 10대들은 점차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었거나 직장에 있는 등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DNA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망은 좁혀졌지만 살인범은 마치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살인사건 열흘 후 이른 아침 한 남자가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당직 경찰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키 작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생선과 땀 냄새가 났습니다. 리처드 빙가 34세, 지역 전문대학에서 잠역부로 일했습니다. 상자를 나르고 쓰레기를 치우고 자잘한 고장을 수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음식과 술값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시트카 항구에 정박해둔 자신의 낚싯배에서 살았습니다. 낡고 볼품없는 작은 배였습니다. 가판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칠이 발해 있었습니다. 안에는 좁은 침대, 등유난로, 잡지 더미가 있는 비좁은 선실이 있었습니다.
거의 노숙자와 같은 생활 방식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종종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집에서, 부두의 벤치에서, 때로는 그냥 어딘가 한쪽에 누워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주정뱅이였습니다. 하지만 취한 상태에서는 배로 가는 길을 잊어 덤불 속에서 잠을 자거나 공원 벤치에서 잠드는 등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그의 배가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리처드는 범죄나 살인범을 목격했다고 말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녀에 대한 폭행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날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직 경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형사를 불렀습니다. 리처드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침에 공원 외곽의 덤불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젖은 땅에 누워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입에서는 쓸개진 맛이 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로 걸어가다가 길가의 가판대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가판대에서 사람들이 근처 공원에서 한 소녀가 강간당하고 살해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처음부터 그의 진술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겨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은 숙취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내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라고 반복했습니다. 리처드는 그날 밤의 단편적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딘가로 걸어가던 것, 발을 헛디딘 것, 물속에 무언가 큰 것을 던진 것, 마치 어떤 물건이나 심지어 시신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집된 데이터와 모순되었습니다. 제시카 사건에서 물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시신은 숲속 땅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개인 소지품 중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살인자가 정말로 무언가를 버렸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리처드와 함께 그가 무언가를 던졌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들을 부두로 이끌며 확신 없이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아니면 조금 더 저쪽,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잠수팀을 불렀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두 남자가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구역별로 체계적으로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빈 맥주병 2개와 녹슨 깡통만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처드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터무니없었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만약 그가 직접 말하기를 주저하며 암시하려는 것이라면 형사들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에게는 그와 비슷한 사회 부적응자이자 술꾼인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부두에 모여 값싼 맥주를 가져와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좋아하는 장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처드를 놀렸습니다. 지역 신문의 범죄 뉴스 섹션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보통 시트카에서는 사소한 사건들만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가게에서 음식을 훔쳤다거나, 누군가 쇼윈도를 깼다거나, 누군가 술집에서 싸웠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은 항상 진지한 얼굴로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아마 너일 거야. 어제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잖아. 그럼 네가 한 짓이지. 리처드는 유치했습니다. 쉽게 암시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형사들이 그 매니저의 말에서 알아낸 사실인데 그가 가게에 생선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마 어제 제가 여기서 이걸 훔쳤나 봐요. 여기 돌려드립니다. 매니저는 놀랐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리처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생선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를 슈퍼마켓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시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리처드는 또다시 이 낚싯바늘에 걸렸습니다. 친구들이 아마 또 장난을 쳤을 것입니다. 어제 너무 취해서 누구든 죽일 수 있었을 거야. 어쩌면 너 아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백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제시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세부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처드는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은 진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비좁은 취조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천장에는 램프 하나가 달려 있으며 벽은 더러운 노란색이었습니다. 손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초조하게 셔츠 끝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고 즉시 인정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때로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는 경솔한 행동을 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 상실은 그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바로 그의 친구들이 자신이 제시카에게 해를 끼쳤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자신은 또다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넘어지고 물에 무언가를 던지는 단편적인 순간들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이야기에 설득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사들은 사건 자료가 담긴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열었습니다. 남자에게 제시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희생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처드는 기억해내려고 애썼습니다. 확신 없이 말했습니다. 아마 청바지? 아니면 치마? 기억이 안 나요. 그는 완전히 틀린 묘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고인이 입은 상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사인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신을 물에 던져 그녀가 익사했을 수 있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형사들은 아니라고, 그녀는 익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저라면 죄송합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형사들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자를 용의자 명단에서 서둘러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에서 발견된 외부인의 머리카락 대조 결과 리처드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색깔, 구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남성 체액 검사 역시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형사들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 리처드의 동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술 친구들을 신문했습니다. 남자가 제시카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때 공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시간 저녁 10시경 그는 도시 반대편 버스 터미널 근처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텐더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단골 몇 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처드는 자정이 넘어서야 배로 돌아왔습니다. 공원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게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습관처럼 덤불 속에서 그냥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듣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DNA 불일치, 알리바이, 세부 사항에 대한 완전한 무지 등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1996년 5월 15일 리처드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대한 대중의 압력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용의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는 경찰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압박했습니다. 네가 직접 왔잖아. 네가 자백했잖아. 왜 이제 와서 부인하는 거야? 리처드는 진술이 헷갈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동의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동의했습니다. 결국 그의 최종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남자는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재판은 1년 후에나 열리기로 정해졌습니다. 기나긴 1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비교적 평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즉시 다른 수감자들과 같은 감방에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호 격리였습니다. 별도의 감방, 다른 사람들과의 최소한의 접촉, 몇 달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이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국선 변호인이 찾아왔습니다. 갓 면허를 딴 젊은이였습니다.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신문 후 리처드는 일반 감방으로 옮겨졌습니다. 4명, 비좁은 공간, 2층 침대, 칸막이 없는 구석의 변기, 땀과 값싼 비누 냄새, 그리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남자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소녀 살해, 감옥에는 나름의 서열과 규칙이 있습니다. 강간범과 아동 살해범은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처음은 이감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복부를 맞는 충격에 잠에서 깼습니다. 2명의 감방 동료가 그에게 달려들어 말없이 체계적으로 때렸습니다. 교도관들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것을 감독 소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 번이나 구타당했습니다. 갈비뼈에는 멍이 들고 입술은 터지고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리처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묘사했습니다. 배 위에서의 삶보다, 알코올 중독보다, 그가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재판에 이르렀을 때 그의 변호인은 그가 거짓이라고 믿는 혐의와 자백을 반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끈질겼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주장은 배심원들에게 신문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제시되었습니다. 취조실의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녹화 영상에는 형사들의 압박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먹으로 착상을 쳤습니다. 리처드에게 바싹 다가가 얼굴에 대고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네가 그녀를 죽였어. 너도 알잖아. 그냥 자백하면 다 끝날 거야. 그는 이것을 몇 시간 동안 반복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물도 나갈 기회도 없이 법정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배심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후 증인으로 리처드를 체포 후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가 소환되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그는 피고인에게 발달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벼운 지적 장애, 그는 취약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겁을 먹고 어떤 것이든 자백하도록 강요하기 쉬웠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리처드 빙가의 IQ는 평균 이하입니다. 그는 유아적이고 암시에 잘 걸립니다. 형사들의 협박은 그에게 특히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유죄라서 자백한 것이 아니라 압박이 멈추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백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절차를 위반했고 자백이 압력하에 얻어졌으며 리처드는 살인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희생자라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DNA 감식 결과와 다른 불일치점들이었습니다. 샘플은 범죄 현장과 제시카의 시신에서 발견된 물체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일치율 0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서류를 들어 배심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남자는 제시카 비건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리는 열흘간 계속되었습니다. 긴장된 기다림의 열흘이었습니다. 증인들, 전문가들, 증언들. 리처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고 창백했습니다.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배심원들이 모든 혐의에 대해 리처드에게 무죄를 평결하는 데는 단 2시간의 숙이면 충분했습니다. 평결이 선고되었을 때 그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울었습니다. 큰 안도감과 함께 법정을 떠났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신선한 공기, 자유. 그는 자신과 변호사에게 다시는 술에 손대지 않겠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더 이상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공항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트카에 남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력 구제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유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오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악수했습니다. 리처드는 시애틀로 날아갔습니다. 그 후 히치하이킹으로 몬테나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농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낡은 집의 방을 빌렸습니다.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이 리처드에게는 좋게 끝났지만 형사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제시카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1년간의 작업, 재판, 거짓 기소 스캔들,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상부는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재수사는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희생자의 모든 지인을 훑었습니다. 반 친구들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샀던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사건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끝내 소녀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남용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고생의 가족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달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새로운 소식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형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백원 부인. 아직은요.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수색이 성과 없이 지나가면서 희망은 쓰러져 갔습니다. 첫 해, 둘째 해, 5번째 해, 10번째 해,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형사가 배정되거나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마다 수차례 재개되었지만 매번 법 집행관들은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불충분한 증거, 용의자의 부재, 2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제시카의 자매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20년. 부모님이 늙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20년. 해답 없는 20년이었습니다. 2019년 2월 시트카 경찰국의 미제 사건 수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도, 오래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관된 모든 사건 중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제시카 백원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악이 어떻게 처벌받지 않고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팀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알래스카로 막 전근온 젊은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DNA 연구의 혁신적인 방법론인 유전자 개보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기술이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용의자의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공개된 족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와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척을 찾거나 자신의 혈통을 알기 위해 그곳에 자신의 DNA를 업로드합니다. 만약 범인의 먼 친척이라도 일치한다면 가계도를 통해 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무렵 알래스카에서는 이미 이 방법으로 2건의 범죄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절망적이라고 여겨졌던 오래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파구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낙관론을 불어넣었습니다. 형사들은 최신 과학기술이 제시카 베건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우선 1996년 수사 당시 수집된 DNA 샘플을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샘플은 냉장고에 제대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석에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경찰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였습니다. 대조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살인범이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거나 DNA 데이터베이스 수집이 시작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샘플은 유전자 개보학 분석으로 보내졌습니다. 전문 회사가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은 몇 달이 걸렸습니다. 분석, 비교, 가계도 구축. 마침내 답변이 왔습니다. 이 감정 결과 데이비드 브랜치라는 이름의 사람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그가 범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척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촌, 삼촌, 조카,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추가 수색을 통해 형사들은 스티븐 브랜치를 찾아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의 조카였습니다. 나이도 적합했습니다. 1996년에 스티븐은 43살이었습니다. 당시 시트카에 살았고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DNA 샘플은 경찰 데이터베이스든 민간 데이터베이스든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족보 사이트에 자신의 DNA를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새로운 주요 용의자의 이름을 알아냈지만 이제 그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대조할 그의 DNA 프로필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티븐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샘플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협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살인범이라면 왜 협조하겠습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은 미행일 수 있었습니다. 스티븐을 멀리서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카페에 커피잔을 남기거나 쓰레기통에 껌을 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타액이나 피부 세포가 묻은 어떤 물건이든 분석에 적합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형사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스티븐의 범죄 경력을 확인했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6년 제시카가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스티븐 브랜치는 직역 식료품점 직원을 공격하고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18살이었습니다. 소녀는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가 문을 닫을 때 스티븐이 주차장에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붙잡아 건물 모퉁이로 끌고 가 강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1996년에는 아직 완전한 DNA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 프로필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소된 후에도 그의 DNA는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브랜치는 정비사로 일하며 자동차 수리를 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자신의 정비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실력 좋고 정직한 기술자라고들 했습니다. 가격을 부풀리지 않는다고요. 소녀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후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후에 경찰서에 왔습니다. 떨고 있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이야기했습니다. 강간범은 기소되었습니다. 스티븐은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이것은 복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녀가 무안가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나서 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스티븐은 제시카 사망 후 주요 용의자로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범인의 수법이 여러모로 비슷했는데 말입니다. 젊은 여성을 공격하고 강간하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는 즉시 형사들의 주의를 끌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트카에서 폭력 범죄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연쇄 범죄자를 다룬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건을 연관성 없이 개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게다가 제시카가 살해될 당시 강간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 때문에 형사들이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1997년 스티븐 브렌치는 그 계산원 소녀 강간 사건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며 오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소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입힌 고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배심원들은 스티븐이 유죄인지 100%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설득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게, 마치 강간당한 소녀에게 속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소녀가 그에게 추파를 던졌고 그들은 키스를 했고 성관계가 시작되었지만 그녀가 마음을 바꾸어 그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배심원들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인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범죄인 외설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소송 비용 몇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스티븐의 이력에서 공식적으로 첫 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풀려났습니다. 징역형도 없었고 완전한 의미의 전과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시트카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재판 한 달 후 그는 제시카 베건을 공격하고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형사들은 수년이 지나서야 사건을 이렇게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14년 동안 남자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세금을 내고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했고 몇 년 후 첫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스티븐은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이사했습니다. 시트카의 집과 정비소를 팔았습니다. 아칸소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기후가 더 따뜻하고 땅값이 쌌습니다. 작은 농장을 사서 염소와 닭을 길렀습니다. 2019년에는 바버라라는 이름의 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그녀에게 친절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또한 스티븐에게는 이전 관계에서 낳은 저스틴과 브리튼이라는 2명의 성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관계는 서먹했지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시트카의 형사들이 그에게 주목했을 때 스티븐은 66살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로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보수는 괜찮았습니다. 그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고생 살해 당시 그의 나이가 43살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이, 신체적 힘,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사건 연루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100%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 시트카의 형사들이 아칸소주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동료들과 회의를 약속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티븐 브렌치라는 노인은 24년 전에 저지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DNA 샘플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관료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검찰을 통해 요청서를 작성하고 용의자가 자발적인 협조를 거부할 경우 강제 채취 영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실험실에서 비교 분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스티븐과 직접 대화하여 그의 반응을 보고 DNA 제출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시점은 제시카 베건이 살해된 지 정확히 2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 시대가 지났습니다. 기술이 변했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오후에 스티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농장은 들판으로 둘러싸인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베란다가 있는 낡은 집, 옆에는 헛간과 동물 우리. 용의자는 집 소파에서 조용히 미식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스티븐은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긴 서론 없이 거의 25년 전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범죄를 해결하려 한다고 즉시 말했습니다. 스티븐은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반사적으로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나가서 그들만 남겨두었습니다. 형사들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스티븐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10년 전 아칸소로 이사오기 전까지 시트카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거기서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네, 그 도시를 기억합니다. 형사들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시카 베건. 이 이름이 익숙한가요? 스티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누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살인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심지어 고향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조차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 소녀 살인사건? 아니요,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제시카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신문은 몇 달 동안 기사를 썼습니다. 시트카에 살면서 이 사건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살인사건은 시트카 역사상 지난 수십 년간 가장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17살 소녀가 강간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땅에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스티븐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압박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DNA 샘플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요. 형사들의 차분함과 스티븐을 범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협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식탁을 쳐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식탁보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면 영장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DNA 샘플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법은 그들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을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식탁에 명함을 남겼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영장을 가지고요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차에 타서 떠났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장은 하루나 이틀이면 준비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와서 강제로 샘플을 채취할 것이었습니다. 분석, 그리고 사건 종결. 하지만 주요 용의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떠난 지 30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칸소 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직 경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여성이었습니다. 히스테릭하고 숨이 가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바버라 브렌치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농장에서 헛간두이 외딴 곳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형사들이 떠나자마자 자신의 픽업 트럭을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왜 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울타리를 점검하러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녀는 낡은 트랙터 옆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픽업 트럭이 옆에 서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총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바버라는 수화기에 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짓을 했는지. 형사들이 방금 떠났는데 그들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는 어떤 자백도 유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소총을 들고 픽업 트럭에 타서 헛간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총을 쏘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가족은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를 인정한 것일까? 아니면 무죄라 할지라도 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현지 형사들과 시트카에서 온 동료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은 식어 있었습니다. 구급대는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다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외부인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자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발부된 영장을 근거로 사망자의 시신에서 DNA 자료를 채취했습니다. 구강 면봉 채취, 혈액 샘플, 긴급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추가 확인에는 2주가 걸렸습니다. 결과는 8월 초에 나왔습니다. 100% 일치. 스티븐 브렌치의 프로필은 24년 전 제시카 백원의 시신에서 수집된 샘플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그가 소녀를 공격한 범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이 사실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일하고 이웃에게 미소를 지르며. 안타깝게도 그는 살인의 모든 세부 사항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동기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희생자를 미행했는지. 제시카가 유일한 희생자였을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다른 희생자들이 있었을까? 2020년 8월 10일 시트카 경찰서장이 백원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직접, 개인적으로.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시카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를 안으로 들여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24년 전 실종된 딸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던 바로 그 거실. 그녀가 돌아오기를 희망했던 그곳. 경찰서장은 피해자 가족에게 마침내 그녀의 살인범을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스티븐 브렌치, 66살, 전 시트카 주민. 유전자 계보학이 그를 찾아냈습니다. DNA가 일치했습니다. 100%.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티븐은 결코 법정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찾아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떤 자백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가족은 이 소식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고 살인범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24년간의 불확실성이 끝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재판도 없고 그의 눈을 마주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없었습니다. 왜 제시카였을까? 그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그녀는 고통스러웠을까? 마지막 말이 있었을까? 나중에 피해자의 부모는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하고 느리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에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딸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 무엇도 딸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11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견장은 가득 찼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몇몇 전국 채널 방송사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트카 보안관 부서는 24년 만에 마침내 범죄를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수사를 바꾸고 있는 새로운 기술인 유전자 계보학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제시카 베건 사건은 알래스카에서 이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세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다른 미제 사건들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 리처드 빈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1년 남짓 징역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 또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자들은 몬태나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남자는 동의했습니다. 지역 스튜디오에 와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50대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손은 신경 때문이 아니라 병 때문에 떨렸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겪은 일의 후유증을 여전히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구타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두려움, 굴욕,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알코올 의존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석방 후 자신에게 했던 약속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마셨습니다.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이 무렵 남자는 다발성 경화증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걷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옥 경험, 정신적 트라우마. 그는 여전히 임시직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사는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잘한 수리를 도왔습니다. 조금 벌었습니다.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리처드는 기자들에게 고향을 인생에서 지워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시트카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바로 그 도시가 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고하게 기소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구타당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며 남자는 전 변호사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를 변호했던 그 젊은이, 아마도 그가 자신의 인터뷰를 보고 연락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미완의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리처드는 징역살이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사과도 금전적 보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것에 바로잡기를 희망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정의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최소한 잘못을 인정받기라도 하기를.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리처드는 일어나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기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2명의 희생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7살에 죽은 제시카 베건, 그리고 그가 저지르지 않은 일로 기소되어 시스템에 의해 망가진 리처드 빈지. 그리고 진짜 살인범은 24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96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인 유전자 개보학만이 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브렌치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